일단은 그냥 그 부동산 시장 이야기 말고 우리 대표님하고 마주 섰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또 코멘트 해주시고 또 전망하시고 하는 역할자로서 좀 이런 모습은 좀 안타깝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뭐 보람이 된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 그냥 그동안에 쌓여있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죠. 네, 말씀해 주시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네. 감정이 되게 이입이 돼요. 그래서 특히 뭐 공감하시겠지만 네. 집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네. 집이 없으신 분들이 네. 그 감정을 되게 많이 표현하세요. 감정에 따라서 뭐래서 받아들인 것도 다르시고 네. 그 지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 뭐 네. 일부 그런 분이 계시지만 전 주식시장에도 오래 있었으니까 네. 주식이 그렇게 감정에 막 이렇게 휩쓸리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예, 근데 부동산은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과도하게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뭐 비난도 많이 하고 틀렸다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인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뭐 전혀 상관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안타까워요. 아. 그러면 눈이 가리잖아요. 아, 너무 중요한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포지션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배제하고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걸 그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지 말아야 해야 진짜로 투자도 잘하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지점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네. 그냥 저는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이에요. 네. 전망하는 거예요. 예측하고 이게 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건 되게 큰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투자를 얘기할 때는 예측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예측하고 미래 전망은 가장 문제가 뭡니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100% 맞으면 그런 사람 있어요? 세상에? 저 화내는 그런 사람 거 없죠. 아닙니다. 네.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자주 화를 내셔서 화내셔도 말씀은 감정을 담아서 하는 편이시죠. 어쨌든 예. 그래서 그거를 또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때 그래 미래는 불확실하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자꾸 그런 감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너무 아쉬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 얘기를 들으실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마치 미래가 막 다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이입되고 그러니까 막 개인이 비난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대표님 너무 제가 항상 배우고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도 많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벌써 제가 좀 소름이 돋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그러니까. 했었기도 했지만 뭐 이런 말씀 뭐 라이브니까 드리지만 우리 대표님이 저랑 이제 술자리 있다가 정말 어떤 때는 밤길 조심하라는 표현도 들으신대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예. 예측하는 사람이 다 없어질 그게 거예요. 뭐예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지금도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현상만 설명해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야. 맞아요. 틀릴까 봐. 맞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아.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 투자시장이나 이런 지식사회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분들이 많아지고 그걸 용인해주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안타까워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저도 공감이 가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표현을 좀 했었어요. 의사가 그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칼을 대잖아요. 살에다가. 그러면 이 살이라고 생각하면 칼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지방질이다 라고 단백질이다 지방질이다 라고 판단하니까 칼을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가 감정을 담아 보면 네. 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 못 내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빼고 봐야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살을 살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질이다, 단백질 덩어리다. 그래야만 의사가 시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경제 전망을 하고, 경제 전망의 의미는 내년 GDP 증가율이 몇일까를 제한하는 게 경제 전망이거든요. 네, 네. 근데 경제 전망의 정의도 모르고 경제 전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 GDP가 얼마고 내년 GDP가 얼마니 요 정도 증가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근거를 대는 게 경제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올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고 그러면 내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얼마입니다. 숫자를 전망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감정도 없어요. 이해관계도 없어요. 어떤 특정 이해관계의 편에 서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숫자를 있는 그대로 전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전망하는 과정에 뒤틀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등장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경제 전망이나 부동산 전망도 이렇게 비유를 해요. 부산을 갑니다. 예. 그럼 부산에 만날 분 약속자가 있어요. 예. 그러면 5시간 후에 도착합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가는 게 좋아요? 안 얘기해주고 가는 게 좋아요? 얘기해주고 가야죠. 그렇죠. 그럼 5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얘기해줘야 그 사정에 맞게 시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주변에 대형 사고가 있어가지고 1시간 늦어져요. 그러면 늦어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늦어진다고 그런 변수가 등장했으니 그렇죠. 도착 시간이 늦어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경제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 사회 현상, 과학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수정 조정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네. 케인즈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케인즈가 위대한 경제학자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근데 매일 의견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예. 아니 왜 이렇게 의견을 매일 바꾸세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그럼 당신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의견을 안 바꿔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그것도 수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네. 조정하는 게 사실은 그게 현실이고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네. 너 왜 집값 빠진다면서 왜 오른다고 그래 또? 그러면 네.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너 바뀌었어요. 오른다고 그러면서 왜 빠진다고 그래? 상황이 바뀌면 네. 계속 예측을 또 바뀌었으니까 그런 어떤 유연함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 네. 그게 또 미래를 예측하는데 네.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토론을 추구하고, 네. 그리고 여러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고루 들어보십사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른다 떨어진다 그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를 거라고 얘기했나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렇죠.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 근거들을 조합해서 여러분이 더 잘 전망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중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자산시장 어쩔 수 없이 네. 결국엔 결과론적으로 너 맞았냐 틀렸냐 올랐냐 떨어졌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네. 그건 근데 숙명인 것 같아. 숙명인데 네. 그 비중을 얼마큼 가져가느냐 네, 그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렇군요.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을 좀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께도 질문 드리고 저도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의논을 해보려고 하는데, 23년 12월입니다 벌써. 그렇네요. 한 해가 끝나갑니다. 네. 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어떻게 이 시장을 지켜보셨는지, 전망 말고요. 먼저 회고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물론 23년 말고 그 전년도부터도 말씀해 주셔도 좋으니까 한번 이 시장은 어떤 모습의 부동산 시장이었다 한번 회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뭐
굉장히 과거하고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보시면. 네. 그건 뭐냐면 사실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거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네.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최근에 보면 특히 올해도 보면 이게 네. 철저하게 투자 시장에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급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막 빠졌다가 갑자기 네.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갑자기 또 조정받기도 하고 사실 이런 현상이 물론 과거에도 좀 있었지만 네.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라는 게 사실 2023년, 2022년과 2023년을 보는 저의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는데 약간 그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 의견이니까 네.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냐면 내가 부동산을 뭐 예를 들어서 위치라든가 사용 목적 뭐 실거주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막 가격도 움직이고 막 급변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됐지? 그런데 반대로 주식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네. 주식 시장 그렇게 급변 하루마다 막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성격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다, 투자화돼 있다. 네. 예, 그렇게 저는 일단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의 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갈수록 좀 더 투자화되어 있다. 그렇죠. 예. 어, 투자화된 부동산 시장이다. 그렇죠. 너무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 투자화된 시장으로 23년을 좀 나름 회고하고 정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24년, 25년도 더 투자될 거라고 생각은 하신가요? 혹시나? 아니요. 아니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변화인데 네네. 이제는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의 색깔이 좀 더 옅어지는 모습.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결이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미래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주니까 네.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없어요. 네. 투자자들이. 네. 그러니까 투자 시장이 조금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거는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100%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게 비중이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압도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조금씩 비중을 더 크게 만들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소위 다주택자들은, 혹은 갭 투자자를 포함해서 그렇죠. 새로 신규도 그렇고. 이들의 비중은 좀 줄고, 그렇죠. 내 집 마련 자들이 많아진다. 그렇죠. 비중으로 보면. 비중으로. 그러니까 절대수가 증가한다는 표현하고 비중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네, 네. 절대수가 감소해도 비중의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을만 표현해 볼게요. 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에서 6천 건일 때는 투자자들 비중이 35%에서 40%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 거래 건수가 예를 들어서 1,000건, 뭐 2,000건으로 줄어들면 네. 투자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시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네. 내년에는 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제 질문이 23년 부동산 시장에서 어쨌든 23년 중반 정도부터 물론 3년 상반기까지는 매매 가격이 좀 조정되는 그런 국면이었다가 네. 중반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되는 국면을 맞이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또 조정되는 국면인데 네. 이런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은 투자자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과도기적 현상.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추세적으로는 계속 감소하니까 네. 그런 잠깐 들어오는 기간에 가격이 올랐다가 네. 그리고 추세적으로 감소하니까 다시 가격이 빠지는 그런 현상. 결국에는 자산 가격은 제가 이제 매도 물량, 뭐 공급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네. 종국적으로 자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거든요. 네. 특히 투자화돼 있는 시장이 네. 수요만이 가격을 결정해요. 네. 그런데 수요가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네. 추세적으로는 중간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매크로를 보시잖아요. 네. 거시경제를 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관점을 일종의 미시경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네. 서로 보완점도 되지만 네. 그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지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식쪽에 탑다운으로 보는 거고 네, 전 네. 바텀업으로 보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엔 만나요. 그게 가격이라는 지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수요 공급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교수님은 이런 전체적 경제 상황, 예, 예. 금리와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 예. 그리고 뭐 인구 구조나 이렇게 이제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 이 채널에서 그때 처음 뵀을 때 저한테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1인 가구가 왜 늘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경제적으로만 보면 특히 인구 경제학적으로 보면 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예. 60대 이상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가 늘어서 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20대 1인 가구는 오히려 정체돼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인구 자체가 주니까. 네네. 60대, 그러니까 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도 고령화인 거예요. 네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가구 분화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인 거죠. 그렇죠. 다른 방면으로 이 가구 구조 변화를 들여다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시야가 좀 다를 수 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여쭤보고 한탕 교수님한테 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고, 그렇죠. 둘 다 말씀하신 건 맞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자산시장 얘기할 때 네. 이제 금리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점을 되게 공감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위축된다. 네. 그럼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 경제 상황과 자산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다르게 움직여요. 그동안 볼 수 있고.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보여줬고. 네. 근데 이제 저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이 금리의 영향이 네. 조금 과잉해서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됐고 네. 반대로 최근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요것만 보면 네.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 보여요. 네네. 그런데 예.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뭐 경기가 좀 위축된다고 해서 3%로 떨어진다. 네. 이래도 그때만큼 예. 이렇게 연관성이 크다고 보세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네요. 그 지점이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네. 자, 그거는 대전제는 제가 공감합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경기가 위축되면 예. 자 금리가 내려갑니다. 예.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 이 말 대전제는 제가 동의. 그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교수님 예. 그 정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도. 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급격하게 오르는 걸 우리는 최근에 경험했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걸 연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 일종의 정도, 강도. 네.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이제 뷰 포인트가 부동산 시장을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저는 망원경으로 부동산 시장과 다른 시장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이 다른 시장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시장마저 투자화되었기 때문에 투자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자산시장, 자본시장과 같은 움직임을 같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게 저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23년, 24년 경기 침체입니다. 저 22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왜 이렇게 하방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낙관적이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1.9%를 전망했거든요. 올해는 당시에는 1.4에서 1.9인데 시나리오에 따라서 1.4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1.9가 된다. 1.9를 근저로 딱 잡았거든요. 근데 1.9%가 경기 침체거든요. 네.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다 안 받아들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24년 경제도 전망할 때 네. 경기 침체 맞아요. 올해와 내년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예요. 네. 그럼 경기 침체라는 면에서 그게 그러면 곧 자산 가격 침체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드렸어요. 예를 들면 지금 경기 침체고 경기 안 좋은데 왜 주가는 회복되죠? 왜 금값은 치솟죠? 왜 비트코인 가격은 소위 날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화된 시장이 경기가 안 좋다고 얘네가 같이 떨어진다라고 그 전제를 까는 게 저는 일단 이상하다. 아, 그거 문제제기 전 100% 공감. 네, 전제 깔지 말고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자산시장은 다르니까. 다릅니다. 근데 그리고 왜 다른- 그걸 설명드릴게요. 네. 왜 다른지. 네. 실물 경제는 규모예요, 규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 시장은 가격이에요. 제가 아까 경제 전망한다고 했잖아요. 네. 경제 전망은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지나를 전망하는 거예요. 몇 규모. 프로, 몇 그렇죠. 프로 증가하냐. GDP. 근데 GDP를 구분해 보면 뭐가 있어요? 소비 규모. 소비가 얼마나 커질까? 또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나 덜 늘어나나. 수출액, 소비액 다 혹은 기업 관점에서는 매출액. 우리 가계 경제에서는 뭐 소비 지출액, 저축액 다 이 경제 규모를 얘기할 때는 실물 경제적으로 침체가 온다 아니다 이걸 진단할 때는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의 오해가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경제 위기는 GDP 규모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오히려. 근데 경기 침체는 GDP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올해의 GDP도 작년보다 1.4%나 증가한 거예요. 내년 경제도 올해 GDP 규모보다 그래도 한 1에서 2% 정도 사이, 대략 한 1.5% 정도 또 증가할 거예요. 경제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오히려 역성장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규모가 성장률이 쪼그라드는 거지 규모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가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그대로 접근하기가 다른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역시 주가, 가격, 또 금가격도 가격, 집값도 집 가격, 부동산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본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환율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돈을 주고 1달러를 바꿀 때 얼마를 내야 되나 가격이에요. 달러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이런 가격을 전망하는 건 달라요. 근데 가격을 전망하는 건 돈이 그만큼 그 시장으로 이동하느냐 빠져나오느냐. 그럼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이동하면 집값은 오르겠죠. 네.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이동한다. 요즘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돈을 주식시장으로 넣어도 되겠구나 하는 의사결정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주가는 전반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20년, 21년에 경험했죠. 네. 자, 이겁니다. 20년, 21년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때보다 안 좋았어요. IMF 외환위기를 빼면 2020년 GDP가 가장 나빴어요. 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네. 네. 근데 자산 시장은 어땠어요? 복등했죠. 벌써부터 우리는 그걸 경험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자산 시장도 안 좋을 거야라고 전제하는 것은 일단 잘못된 거고 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이제 회복시키는 게 더 중요해라고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는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안 떨어뜨려요. 유지해요. 혹은 인상하거나 유지해요. 근데 24년 1분기부터는 당장 지금부터는 경기가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이 2% 목표 물가에 가까워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 하는 생각들도 하시고 네. 인하 시점이 곧 온다라고 기대감이 팽배되고 당장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는 24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기대감만으로도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코인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네. 금리 인상 끝났다. 그러면 저축하는 것은 수익률이 이자율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자율 외에 다른 수익성이 높은 데로 돈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동하는 만큼 수요가 집중되니까
그 시장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코인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될까 아닐까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시장을 구분하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24년은 전환기라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10월부터 세계적인 긴축적 기조는 완화적 기조에 눌렸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나라의 수가 인상하는 나라보다 많아졌어요. 10월부터. 그러니까 차츰차츰 바뀝니다. 그러면 인상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지고 인하하는 나라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당장 완화의 시대라고 하진 않지만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기예요. 24년이. 근데 주식시장, 코인시장은 먼저 움직이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조금 늦게 움직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가 되게 흥미롭고 맞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산과 일종의 투자 시장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경기와 투자 이걸 구분해 보면 그러니까 아까 규모와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건 진짜 좋은 말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경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뭐 GDP 성장률이 2%다, 3%다 이런 거는 스톡이에요, 스톡. 그렇죠. 규모. 그렇죠. 말씀하신 스톡. 규모죠. 근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자산 시장은 플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차이인데, 그러니까 플로어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좋아지면 자산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플로우로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피드백으로 움직이고 투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왜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에 이제 공감하는데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점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저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최근에 짧게 4, 5년 동안 금리에 대해서 민감도가 너무 강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대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마치 쭉 내릴 것처럼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위축돼서 침체돼서 금리가 인하된다? 그럼 또 1%까지 내리겠네. 뭐 마이너스 금리 0%대 가는 거 아니야?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는 그러기 힘들다. 그렇지요. 그러기 근데 힘듭니다. 아주 길게 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의 변동폭이 이렇게 조금 완만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요 적어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급변할 때는 자산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금리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물가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거나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면 자산시장의 급변동은 그러니까 영향력이 적어진다고 전 봐요. 너무 좋은 금리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금리가 인하돼도 주택 수요가 안 늘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 이걸 보는 거거든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걸 제가 뭐 인하되고 더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주택 수요는 안 늘어날 수 있다. 너무 좋은 표현 주셨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뛰어넘어. 그리고 금리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대.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이 빠진대. 아니죠. 중간 이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것도 있죠. 그죠? 다른 요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의 과정인데 그거는 이걸 결정하는 이 영향을 크게 만든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측하지 못한 이 강도에 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금리 전망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진 않아요. 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6%예요. 그럼 목표 물가 2%를 상회하는 물가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2.6%를 월별로 쪼개면
상반기는 2.6%를 다소 상회하고 네. 중반을 기점으로 2.6%를 다소 하회해요. 네, 네. 그러니까 2% 초반대 물가 상승률 그런 숫자는 하반기 정도에 볼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마련된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하반기. 하반기예요. 네. 기껏해야 3분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인하를 하고 싶어도 네. 미국이 만약에 인하를 안 해요. 네. 그럼 먼저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네. 금리 격차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올려놓는 거랑 우리가 먼저 내리는 거랑은 좀 달라요.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를. 네.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하하기는 어려워요. 네.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가 다시 반등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게 사명이니까. 그렇죠. FMC 위원들도 다 그렇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금리를 물가 2% 거의 왔네 하고 인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많아야 2차례, 적으면 1차례. 네. 그래서 시점별로 네. 그 정도로 봅니다. 금리의 레벨이 뭐 빡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하는 건 오히려 경제 위기 왔을 그렇죠. 때, 예,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그럼 경제 위기를 전제로 깔고 대화를 나누면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전제로 깔고 대화 나누면 길게 대화 나눌 필요가 없어요. 짧게 하면 됩니다. 경제 위기 옵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합니다. 그때 사세요. 이러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금리를 적극적으로 또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요. 네. 그때부터 또 집값이 폭등할 거예요. 네. 경제 위기를 전제로 하면 정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제 위기를 전제로 깔지 않고 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그렇죠. 금리는 바로 그런 행보를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금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경험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제발 네. 금리에 대해서 일단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래야 시장에 객관적으로 보여요. 아, 너무 좋은 말씀. 금리를 떼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네. 올해도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뭐냐면 상반기에 하반기에 금리가 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수님 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네, 금리 인하 저는 절대 없다고 근데 많이 수천 번 했죠. 예측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또 집 사자고 막 난리 쳤다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영향력도 금리에 대한 영향력도 줄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떼고 봐야 네. 그러니까 본질이 좀 제대로 보이지 너무 않을까.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동안 2, 3년간은 금리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 영향이 컸지만 네. 이제 좀 본질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고요. 이 커뮤니티 공지란에 저는 이제 네. 글을 한 땀 한 땀 올려드렸고 대표님하고도 내용을 공유했었는데 다른 채널에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몇 가지 배경 중에 네. 주로 상승이냐 하락하냐 결론을 얘기해 달래요. 근데 저는 24년 부동산 시장을 기준금리가 뭐 급격히 인하되거나 이런 시장도 아니거니와 상승이냐 하락하냐라고 둘 중에 하나 구분해서 답변하면 상승입니다. 네, 네. 근데 보합에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게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상승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입장을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그럼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미지근한 물이지만 따뜻한 거냐 차가운 거냐 말해달라고 하면 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 길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쵸, 말씀드리고 싶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일단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결과만 듣고 또 짧으니까 네, 그게 네. 잘 안 되잖아요. 또 네. 교수님 얘기를 계속 들은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것도 제가 제안한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아요. 되게 잘하신 결정이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들어갈 때 말씀드렸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러니까 내고 가긴 해요. 근데 그 결론보다도 과정을 한번 쭉 보시라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 뭐다? 전 하락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리가 이제 또 생기는 거죠. 그 좋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상승이냐 하락이냐 결론만 가지고
따져보다 보니까 네 편 내 편이 나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떻게 상승이라고 얘기하면 내 편이고. 내 편이고 하락이라고 하면 또 이쪽 편이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전망을 얘기하는데 그게 감정이 들어가서 그렇다니까. 감정이 담겼고 제가 최초의 그 표현이 너무 재밌었던 게 예, 그 23년 중반까지는 계속 조정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반 끝자락 그러니까 한 5, 6월 정도는 이제 곧 상승 반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부터는 변절자. 그러니까 우리 편이었다가 저쪽 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망인데 우린 냉정하게 숫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네. 상황이 바뀌면 네. 그 의견이나 이걸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네. 그게 이제 변절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지 그게 않습니까? 우리 지금? 편, 내 편으로 갈라놓은 이분법적인 이런 유튜브 재테크 혹은 부동산 유튜브에서의 그 문화가 잘못 형성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고 나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 왜 상승이라고 말하는지 근거를 들어보고 왜 하락이라고 말하는지 근거를 들어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동의하는 바대로 의사결정하시거나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그렇게 여쭐게요. 지금 23년 상반기까지 뭐 그러니까 중반기까지 중반쯤에 이제 회복되는 경로였다가 네, 네. 이제 하락세로 전환됐었잖아요. 네, 네. 이 하락이 네. 단기적인 일시적인 하락일까 아니면 또 대세적으로 하락세를 시작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프를 한번 띄워드리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매 가격 등락률로 본 그래프니까 제가 매주 업데이트하는 데이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보면 20년, 21년에 상승률이 뭐 급등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22년부터 중반부터 조정 국면이었다가 네. 23년 약 7월을 기점으로 하락세에서 마이너스 등락률에서 플러스 등락률로 바꾼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바닥이었던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회복세로 전환됐는데 다시 마이너스 0.03%로 네. 하락 국면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시는지 중장기적으로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된 거라고 해석하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네. 계속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네. 오를 때까지. 네. 오를 때까지. 오를 때까지 떨어진다. 아, 네.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등락률을 보이다가 네. 플러스 등락률로 전환되기까지는 네,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럼 다음 주부터 너무 뻔한- 플러스로 반등하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너무 뻔한 건데, 네. 너무 뻔한 건데. 무책임한 답변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이런 답밖에 나올 수가 없냐면, 네. 그러니까 장단기에 대한 문제예요. 경제학에서 장단기는 네. 모든 변수가 예를 들어서 바뀐다고 전제하면 네. 그게 장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가 고정돼 있으면 단기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거기에 1년이라고 2년이라고 3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네. 개념 규정이. 네. 근데 우리는 뭐 2024년에 집값 빠져? 2025년에 집값 빠져? 2026년에 집값 오르는 거야? 이런 질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옳지 않아요. 네. 그건 도움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저는 언제까지 집값이 빠지냐면 수요가 충분히 증가할 때까지 집값은 빠질 겁니다. 근데 지금 오르는 건 이제 아까 그래프 교수님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저거 오르는 건 수요가 동반되지 않았어요. 네. 충분하게. 그러니까 다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가격이 오른 게 제 판단에는 일종의 떨어지는 국면에서의 일시적인 변화죠. 네. 그런데 이게 충분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가 의미 있게 증가해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근데 최소한 2024년도에 그런 시장을 기대하기 좀 힘들다. 네. 수요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충분히 빠진다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에요? 충분히 빠진다. 그쵸. 이게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 자, 10%냐, 20%냐, 30%냐, 네, 네. 40%냐죠. 예. 교수님 뭐예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라는 표현을 안 썼으니까. 네네, 좋습니다. 안 썼으니까 저는 예라고 들어오는 게 집값이 빠진다는 게 정확히 개념 규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부분이 저랑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집값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집의 가격이 저는 명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격, 그 명목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네. 그러니까 뭐 새우깡 봉지에 쓰여져 있는 소비자 가격이 3,000원, 4,000원, 5,000원 오르고 내리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항상 이 경제학에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 비용이 있는데 기회 비용과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로 이 집값을 해석할 때 집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집값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쨌든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르는 이런 현상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요인들이 발생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르고 있는 올라왔던 이런 현상은 구조적으로 집에 표시된 명목 가격을 더 높게 붙여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왔던 거죠. 저는 그렇게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집 가격이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도 그런 뷰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산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희 대표님하고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논의를 들어가면 좋은데 항상 떨어졌으니까 사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식도 삼성전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사자. 그게 아니라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고 역시 9만 원, 10만 원을 찍더라도 앞으로 25만 원까지 오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네. 떨어져야 사는 게 아니라 오를 거라는 기대로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미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때 수요 측면을 진단하려면 당연히 수요 측면에서 구매 의사가 발동해야 되는데 네. 그 구매 의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사자가 아니라 이만큼은 다 떨어졌든 더 떨어질 듯 몰라도 이제는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산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거기서 제가 그 반론,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아니고, 네. 근데 중요한 그 전제가 필요해요. 두 가지인데, 네. 그러면 미래 가격을 전망할 때 두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 네. 으로 예. 일종의 그게 뭐냐면 주식에서 보면 네. 주식을 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향후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 주가가 오를 거야라는 기대하는 게 실적이 좋아질 거야와 예. 미래 주가가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은 또 하나 어디에서 생기냐면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가치 투자라는 거잖아요. 네. 원래 본 가치가 여기 있는데 가격이 빠졌어요. 그럼 네. 뭐가 생깁니까? 미래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네. 빠져서 수요가 들어온 게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네. 미래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수요는 들어오죠. 네. 근데 그게 두 가지라는 거죠. 네. 하나는 뭐냐면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수요가 들어오는 거 하나하고 지금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미래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 하고 네. 이게 두 번째가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네. 일종의 그들이 네. 얘기하는. 네. 전 여기 동감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부동산은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미래 가격 기대감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오르겠지. 그렇죠. 네. 떨어졌으니까. 예. 그냥 안 떨어져도 기대감이 올라서 들어오는 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져야만 수요가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 근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고. 저 지금 화내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좋아요. 근데 아까 뭐 이렇게 할 때 잠깐 귀여우셔가지고 웃음을 좀 참았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래서? 예, 그 뭐죠? 그 동물.
다람쥐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 오늘 약간 다람쥐? 네, 약간 다람쥐 색깔이시네.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지금 시간이 네, 이제 많지 않아요.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질문도 많으신데. 자, 요거만 정리하고. 제가 한번 요거까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의문점을 제기할게요. 오. 의문점. 네. 아마 이런 의문은 제기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사이클은 생길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떨어졌다, 사니까 또 올라요. 네. 그럼 또 안 사니까 또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균형점에 도달해야 돼요.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안 사니까. 아니죠. 떨어지면 사는 사람 있죠. 네. 그럼 오르면 미래 가격 기대감이 올라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겨요. 아, 다른 기대감이? 그렇죠. 그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수요가?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독특하단 말이에요. 네네, 뭐냐면 좋습니다.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있어요. 이런 자산 시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아, 그럼 이제 해석이 미래에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해당되는 수요도 있고, 그렇죠. 충분히 조정됐으니까 사야지 하는 그렇습니다. 수요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수요가 전체 수요를 차지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네. 지나온 통계적으로 네.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굉장히 냉철한. 뭔데요? 그러면 2020년 한 상반기부터, 상반기 끝자락부터 네.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대략 한 3월 지나면서부터인가요? 네.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폭등하기 시작했고 21년에도 계속 네. 폭등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21년에는 그렇게 거대한 수요가 발동하면 안 되죠. 집값이 조정되지 않았는데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만 달려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제 네. 차트 하나만 제 것 띄워.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네. 그렇게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집값이 오르니까 더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네네. 제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 말씀이세요. 이걸 다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말만 하면 안 되고요. 예. 이게 요거 화면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다음 장 써주세요. 오늘 퇴근도 못 하시고 저희 PD님들이 예. 이거 잘 보세요, 교수님. 이게 갭 투자 건수예요. 네. 전국 기준. 네. 2017년도에 전국에서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12,7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집값이 폭등할 때 이게 얼마나 증가합니까? 23만 명이요. 네. 집값은 올라도 예. 미래 가격에 대한 상승의 기대감이 커지니까 네. 전세를 끼고 집을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예.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충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이 빠지니까 사는 게 아니라 올랐어도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두 가지란 거죠. 네.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네. 빠지니까 사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데 가격이 오를 때는 이런 수요가 들어와서 아까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지면 사니까 오르면 안 사겠나라는 게 아닌 거죠. 네, 네. 오르면 또 어떤 수요가 붙는다? 이런 수요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아서 네. 24년 부동산 시장으로 좀 가볼게요. 그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네. 지금까지 일시적인 조정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저부터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네네. 제 자료를 가지고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23년 한 11월 들어서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 일시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이제 대표님은 7월부터 상승 반전했던 게 일시적인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 그렇습니다. 뷰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일시적이라고 보는지 네. 네.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일시적이라고 보는 근거는 네. 일단 네. 의외로 네. 금리와 주택 가격 간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자, 이 파란색 그래프는 금리 수준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전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전망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네. 근데 금리 수준 전망치가 예를 들면 22년 중반부터 네. 정말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소위 두려움에 떨다 보니 주택 가격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전망, 우리 그것도 가계가 내려가. 그게 쭉 내려가잖아요. 네네네. 반대로 이제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야라고 소위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네네. 그러면서 22년 끝자락부터 23년 1월을 향해서 네. 23년 대략 한 7월을 향해서 금리 수준 전망이 쭉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이 대중 국민이 네.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한 기대가 100에 가깝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금리 수준 전망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인 거예요. 네. 금리가 높다 낮다.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거야라는 그 기대감, 전망. 네. 그 스스로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야, 반등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후순위로 주택 가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3년 7월 정도에 매매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한 것을 그런 의미에서도 예측을 했었던 것이고, 역시 지금의 조정 국면도 이런 금리, 일시적으로 금리가 치솟은 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이 관계를 먼저 규명지었고, 보시면 단기 코픽스 추이를 보면 이게 소위 도매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금리의 도매 가격. 네. 네. 근데 23년 7월 정도까지는 조금 하향 안정화 되다가 5, 6월 정도. 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이것에 한 2개월 정도 후에 반영돼요. 네. 그러니까 7월 정도가 바닥인 거예요. 그리고는 시중 금리가 앞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이 있다가 특히 10월, 11월쯤에 중동 불안이 터져요. 그리고 미국 셧다운 우려, 이스라엘. 예, 네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봤을 때 정확히 4.82%, 22년 끝자락 10월 정도, 이때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이었거든요. 네. 네. 이때가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률이 가장 낮아, 가장 저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23년 들어서 1월 달에 한 번 인상했어요. 네. 그리고 계속 7개월 7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됐지만 시중금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21% 바닥을 찍고 23년 한 6월 정도 바닥을 찍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11월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이번 11월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강조하냐면 이 그래프로 비교해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시중금리가 이제 다시 내려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미 정점 찍고 4.5%로 5.12%에서 4.5%로 먼저 떨어지고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세계 금리를 결정짓는 가이던스 역할을 해요. 그러면 국내 금리도 영향을 미치고 또 심리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런 생각들을 반영하면서 시중금리가 먼저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었었던 22년 10월 그때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가장 마이너스 0.48%로 네. 가장 강하게 떨어지던 구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시중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향해 온 거고 네. 다시 매매 가격 등락률이 0 이상에서 언저리에서 놀다가 네. 10월, 11월 들어서 이제 시중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이제 공포감 같은 것들이 작용되면서 매수세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다시 매매 가격 등락률이 0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죠.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세적으로 시중금리가 이미 22년 10월에 정점 찍고 23년 11월에 중간 정점을 찍고 네. 다시 또 하향 안정화되는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은 아마도 11월, 12월까지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인하가 많지는 않지만 그 금리 인하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투자화된 시장에서 돈을 더 유입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이끌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가정하고 부동산 시장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네. 아까 그 금리 CSI하고 네. 주택 소비 CSI 한 번만 네. 보여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이건데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진폭이 되게 큰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막 위아래로. 네. 그러니까 심리 지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심리 지표가 큰가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예. 예를 들어서 큰 변동이 없어도 네. 저희 심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냐고요. 그렇진 않죠.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네. 드리냐면 네. 만약에 심리 지표가 저렇게 물론 뭐 기준금리의 여파에 따라서 다르지만 심리 지표가 저게 만약 크게 변동이 없을 때 네. 그러면 저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영향력 차원에서. 네, 영향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의 변수라는 게 그 영향력 차원에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도 물가 그동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물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왜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네.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금리를 볼 때 금리의 진폭이 줄어들면 네. CSI의 수준 전망에 대한 진폭도 줄어들고 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작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진폭이 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 전망 CSI 이게 소위 말하는 잠재적인 주택 수요층의 투자자든 내 집 마련 수요든 잠재적인 주택 수요층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이 마음이 조금 100 이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100을 향해 내려가는 국면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진폭이 금리가 이제 대대적으로 인하할 거야라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한번 대대적인 조정이 들어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 다시 금리를 인하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폭이 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영향력이 커지냐면 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래서 수급의 영향이 더 커질 거란 거예요. 아, 네. 수요와 공급의 네. 그런 그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란 거죠. 네. 근데 이게 수요나 공급이 뭐냐? 금리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네.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말씀 거의 다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전제가 뭐냐면 집값을 움직이는 건 수요와 공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예.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은 뭐 오를 테고, 네.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은 떨어질 거고. 네. 근데 또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수요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투자 수요가 변동을 크게 일으키는 요소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급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전에 집값이 오를 때 가구 수 얘기하고 인구 수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온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이러고 보세요. 거의 20배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막 3, 4년 만에 수요가. 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집값을 결정하는 수요가 예. 투자 수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집값을 떨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네.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네. 이거 잘 보시면 서울 아파트의 월별 갭 투자 건수인데 과거에 많았을 때는 막 3,000건, 4,000명씩 전세를 끼고 집을 사요. 네. 근데 최근에는 조금 회복하다가 다시 200건도 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람들이 시장에서 계속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집값은 특히 독특한 게 뭐냐면 물론 수요가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건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다고 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게 안 팔면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매도 물량이 증가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팔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집은 시장에서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니까.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증가시킨다. 네. 그러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견한 예를 드리자면
예전하고 아주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결론하고 이제 과정을 얘기 드리냐면 요거는 잠실 아파트 30평대 실거래 가격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그려드린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 많으세요. 제가 제 의견을 주장하려고 일부 아파트를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하게 사는 거지. 모두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갔습니다. 잘 보시면 2006년도에 이 아파트는 9억 5천에 거래되다가 1년도 안 돼서 13억 6천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주택의 투자 수요들이 몰려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 급등하죠. 네. 그러다 갑자기 7억 7천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처럼 유사해요. 최근에 30-40% 빠졌죠. 그러다가 다시 13억으로 올라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엔 이 집값이 2010년, 13년까지 8억대로 다시 빠져요. 근데 이것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덜 빠졌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보세요. 7억으로 빠진 거는 한두 채에 불과했다고요. 근데 8억으로 빠진 거 어떻습니까? 양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평균 가격이 떨어져요. 네. 앞으로 전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네. 이건 매물이 결정해요.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한 건수가 많아질 거예요. 네. 최근에 하락한 건 한 건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10억짜리 10채 중에서 한 채가 7억으로 빠졌어요. 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10억짜리 10채 중에서 세 채가 8억으로 빠졌어요. 어느 게 많이 빠진 겁니까? 많은 매물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저는 관점은 뭐냐면 사는 입장에서 보면 네. 한 7억짜리 빠진 건 살 수가 없었다고요. 네. 근데 8억은 세 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사기 용이한 거죠. 이런 시장을 2024년과 이후로 제가 전망하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 수요가 감소했고 예. 또 하나 매물이 증가해서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군요. 이거죠. 기본적으로 가격이 빠지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을 안 팔려고 그래요. 이거 그게 내가 왜 팔아? 근데 최근에 독특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이것 때문이에요. 역전세 문제 때문입니다. 네. 집을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전세 문제를, 이거 보세요. 올해에서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데, 갱신계약한 전세계약 중에서, 전수조사는 아니고 제가 표본조사를 한 건데, 17,000 계약권을 조사한 것 중에서 거의 60% 이상이 2년 전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이제 파는 게, 네.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집을 파는 게 유리한 거예요. 네. 네. 투자로 갖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아, 너무 좋고요. 그러면 저는 질문. 질문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네, 있는 네, 게, 네. 그러니까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등락률도 한 23년 7월 정도를 기점으로 플러스로 전환됐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도 전세 가격만큼은 지난주보다 오르고 지난주보다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면 혹은 2년 전과 비교하면 그때 가격보다는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전세 가격이 이제 24년 정도가 오면 전 고점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 돌아오는 지점에 반영되는 그 심리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보면 차라리 높은 금리에는 월세 살자 하는 움직임이었다가 금리가 좀 낮아지면 다시 전세 살자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네, 네.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월세와 전세를 판단했을 때 전세로 조금 더 집중되는 거죠. 그게 많은 비중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번에 한번 논의를 했지만 일정 비중이라도 그런 비중이 있다 그러면 전세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금리가 조금 이제 낮아지면서 전세를 조금 더 선호하는 현상이 집중되면서 네. 전세 가격은 다시 옛날 고점을 향해 갑니다.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24년에.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24년에는 전 고점을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지점에 금리가 물론 아직도 높은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높다고 금리를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금리가 높다 낮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국민이, 잠재적인 수요층이 금리가 높다 낮다의 인식도를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CSI 지표를 많이 확인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금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금리가 둘 중에 하나.
높죠. 높아요. 네. 높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올랐으니까. 예. 최근 우리가 빠르게. 경험했던 금리보다 올라갔으니까. 네. 근데 그 비교 기준이 어디죠? 20년에 있어요. 그쵸. 20년, 21년. 근데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금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금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금리가 이상한 그때 금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홍익인간 이래로 그런 금리를 만난 적이 없는 네. 정말 독특한 금리를 20년, 21년에 만났는데 네. 그 금리의 기준에서 지금 금리가 높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막 올라갈 때 얼어붙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냉각됐던 거예요. 근데 이 금리가 24년 중반까지 지속될 거라고 한다면 금리를 기준하는 기준 연도가 바뀌어요. 이제 높아진 3.5%의 기준금리를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금리가 무서워서 이런 생각을 안 하세요. 점차 시장에서 점차 금리가 높다라는 금리 너무 높아져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금리 좀 낮아지네, 정점 찍고 떨어지네, 23년 11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름 정점 찍고 그 이후로는 좀 떨어지네, 이런 생각들은 의외로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 있고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가는 현상을 지켜보면 앞으로도 오를 거야 기대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기대일지라도 전세 가격에 대한 CSI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할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이게 잘못된 평가를 할지라도 전세 가격은 올라갈 거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질 리 없을 것이고 그리고 기준금리도 이제 3.5%가 계속되니 이게 깜짝 놀랄 금리는 아니고 금리가 거기서 또 떨어져 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네 하는 움직임과 지금 연말에 어쨌든 일시적인 조정이든 추세적인 조정이든 조정이 일어난 것까지 가격 떨어졌네 이제 사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지금 금리가 다시 11월까지 반등할 때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 수요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되면 들어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2023년도에 가장 결정적인 가격 결정권자들은 네. 매물이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 수요는 들어올 수는 있는데 집을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특히 돈이 없으신 분들이. 네.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월별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2년 전 가격과 비교해야 되고 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10억짜리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아까처럼 평균적으로 20%가 빠져서 2억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년 월별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다시 그거 받아낼 수 있습니까? 못 받아. 언제까지 못 받는 줄 아세요? 3년 걸려요. 네. 왜? 네. 임대차 보호법이 걸려갖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건 투자 수요가 아니고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의 양이에요. 네. 이거는 금리가 뭐 조금 떨어진다고 기대하도 전세 가격이 월별로 올라도 네.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네.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현상은 집을 10년 이상 초과해서 보유한 분들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왜일까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어지기 때문에 예. 이익을 받거든요. 2배가 올랐거든요. 집값이 평균적으로. 그래서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거든요. 왜냐면 전세 가격도 돌려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투자할 때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 수요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요가 움직인다고 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이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네. 매물이 결정하는 시장. 네.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게 언제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부터 2013년도에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런 시장이 다시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저는 조금 또 매물이라는 관점에서도 네, 네. 공급자도 네. 소위 다주택자나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자나 아니면 전세 많이 끼고 갭 투자했던 갭 투자자나 이 투자자들도 23년 11월, 10월, 11월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금리가 다시 솟구치니까. 네, 네. 그때 불안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좀 내던진 경향도 있고. 근데 왜 다주택자는 금리가 오르면 왜 불안해요? 주택을 보유할 때 네.
대출을 끼고 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근데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되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네, 전세를 끼고 사면. 전세 끼고 산 경우도 있지만 네. 대출 끼고 산 그렇죠. 다주택자들 그렇죠. 맞습니다.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세 주로 다주택자는 이제 월세 끼고 있죠. 그렇죠. 수익성 목적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월세가 계속 들어오는 날 매각하진 않아요. 네. 심리적으로. 네네. 대부분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은 금리에서 뭐랄까 되게 중립적이었어요. 네. 왜냐면 내가 대출을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전세를 레버리지해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래요. 네.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가격이 금리를 올려도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냐면 가계 대출에서 90%가 고정금리입니다. 네, 네.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요 영향이 없어. 네. 집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집값이 안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은 영향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타격을 받기 시작해요. 네. 대출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어떤 걸 놨냐면 전세 반환 대출을 열어줬잖아요. 네네. 그게 없었으면 집값이 더 빠졌을 거예요. 그랬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천천히 전세 돌려들어가서 바로 집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대출 받아서 줘. 근데 아니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매달 월세 아니 이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게 3년 동안 일해야 돼. 쉽지 않다. 네. 예, 그걸 좀 미시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아마 저희가 시간이 더 많으면 예, 지금 더 충분히 말씀 나누겠지만 와, 진짜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은 상태라서 한 30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숨가쁘게 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좀 질의응답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예의일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나름대로 그 커뮤니티 공지에 올린 대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았고 그 주신 질문들을 좀 나름 감안해서 최대한 토론을 이어갔는데 혹여나 여러분들 관점에서 갖고 계신 질문이 있을까요? 분양가가 오르고 있네요. 웃고 갑니다. 적응한다.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고요? 네. 분양가가 올라서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예를 들어서 우리 베가스 사령관님의 집 가격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주정태님의 사는 동네의 미분양 물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전국 평균 가격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것과 맞아요. 시장 경제는 맞아요.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 우리 집은 오르는데 왜 떨어진다고 그래? 뭐 아니거나 그러니까요. 반대로 막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논의가 자꾸 안 될 수가 그렇죠. 있죠. 예. 오히려 시장을 보는 눈은 내 집값과 시장에 형성된 평균 가격은 다를 수 있다라고 전제 깔고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배추 가격은 오히려 지난달보다 더 올랐는데 왜 물가가 3.7에서 3.2%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경제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현상과 그렇죠.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배추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반드시 설명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시장과 내가 생각하는 집값은 다를 수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내 집값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반은 공감하고 반은 공감이 안 되시고.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네. 여기 지방은 정말 힘들죠. 지방은 오르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교수님. 네. 지방은 전 고점을 향해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요. 투자 수요든 내 집 마련 수요든 마찬가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봐도 구조적으로 지방 집값, 그러니까 지방 평균 가격인 거죠. 비수도권 집값의 평균 가격은 다시 제대로 영을 통과해서 회복하지도 못했고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죄송하고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에 계신 집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역시나 저는 누구의 이해관계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사가 살을 베는 감정 없이 그냥 그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반등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 건설이 계속 늦어질 겁니다. 네. 이쪽 업계와 이 건설, 우리 한양대에도 건설공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30분과 대화 나눴어요.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그 신도시 건설이 계속 지연될 겁니다. 근데 신도시 건설이 단행되고 지연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도시 건설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가 어려울 만큼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투자 수요가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그런 지역은 조금 회복세, 상승세,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승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흐름, 그런 것들이 평균 가격으로서는 만나는데 평균 가격이 보합에 가까운 흐름인 거죠. 네. 그런데 강이냐 약이냐를 구분짓고 보면 강인 거죠. 근데 강보합이라는 얘기는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평균 등락률이 0.12%다. 네. 전주 대비 평균 등락률이 0.12%라는 것은 마이너스 0.1도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보합이지만 강에 가까운 보합이라고 전망을 제가 끝으로 답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뭐또 대표님도 질문이- 답변을 네. 좀 하셔야 뭐가 되는데 있나요? 우리 50년 그 특례 보금자리론 가지고도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 네, 네.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한 거다라는 해석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거기서 전제가 필요해요. 뭐냐면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네. 집값도 안 떨어졌는데 대출만 많이 해줬다? 네. 그러면 집값은 안 올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공교롭게도 1월, 2월에 크게 빠졌고 네. 지난해 5월부터 네. 거기서 정책이 나와주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몰라서 그 집을 사서 가격이 다시 회복한 거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전제가 왜냐면 이 과정을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이런 식의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그냥 안 떨어진 상태에서 막 대출 규제 풀어주고 이러면 집값 오르겠네?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그 영향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좀 발휘된 건데. 그렇죠. 근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마저도 빠진 시장에서는 더 안 좋다. 상승세로 전환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네.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속 질문을 주시지만 뭐 다 답변 하나하나 못 드리는 걸 죄송하고 약속한 8시 반이 왔기 때문에 너무 아쉽네요. 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끝으로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영상에도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영상을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이광수 대표님 정말 소중한 시간 아낌없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홈페이지 여러분 관심이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제대로 읽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이 갖고 계신 그 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아, 네네. 맞죠? 그거 그냥 여러분 뭐 포탈 네이버 이런데 광순의 복덕방 치면 바로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무료니까. 네. 네. 이광수 대표님이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뭐 돈을 긁어 모은다라는 소문이 들리긴 하는데 그거 아니죠? 무료인데 어떻게 돈을 무료랍니다, 여러분. 돈 더 들어가요 지금. 나중에 유료화 하기도 힘들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근데 큰일 유료화 났습니다. 하셔야 되지 큰일 않을까요? 났어. 그건 다음에 또 와서 상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나누시죠. 네, 네. 여러분들 하여튼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 아이고 끝으로 그러게요. 예.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뭐든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경익남 시간 날 때마다 듣는데 수준이 되게 높으셔서 그리고 되게 또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전에 자산시장에서 저 오래 있었고 네. 주식하고 부동산 분석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미래를 예측하고 주장하지만 유연한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상황이 바뀌면 예측도 바뀔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유연한 관점에서 저희가 전망하는 것도 들으시고 네. 그래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만의 생각과 주관이 네.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도 잘하시고 주식도 잘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김광석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거시적인 뷰를 제공해 주셔서 그리고 쉽게 또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 저는 이광수 대표님이야말로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런 여러 그 분석 근거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거의 몇 안 되는 전문가라고 하고요. 그 특히 부동산 그 광순회복덕방 리포트를 무료로 배포하는 일은 정말 그거는 도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하고 계시죠? 직장 다니시죠? 월급 안 받고 직장 다니실 수 있으세요?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거만큼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정말 그런 겁니다.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리포트 쓰는데, 투입하시는데, 뭐 다른 거를 원하시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뭔가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전제를 갖고라도,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아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 돈 안 주는 글은 안 써요. 있는 그대로만. 그거는 자본주의 생태계에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거절하거든요. 네. 저는 100원이라도 주셔야 글을 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00원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게 자본주의 생태계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하시는 거고 진정성 있게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주시니까 그 근거를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이 곧 책도 출간되세요. 네. 그거 언제시죠, 정확히? 지금 바깥에 출판사 사장님 와 계신데, 네, 네. 어쨌든 12월 안에 제가 탈고할 거고, 네. 끝낼 거고, 그 출판사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신 책 나오자마자 네. 제가 제일 먼저 네. 경위를 와주십시오. 달려오겠습니다. 제가 읽고 날카로운 질문만 뽑아서 너무 좋습니다. 읽고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1월 정도로 기대하면 될까요? 2월? 편집이 좀 그러니까 네, 2월 정도, 네, 2월. 1월 말 2월 정도를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저도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끝으로 채널 주인장으로서 의견을 드린다면 네. 처음부터 나눴던 그 이야기가 너무 그 와닿은 표현이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감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정말 숫자로서 보십시오. 그리고 숫자로서 보실 때 혹여나 나는 상승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하락할 거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를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반대로 하락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상승할 거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오히려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 능력을 더 끌어올리십시오. 더 끌어올리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 자리를 마련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